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어떤 작성의 원칙들이 있는지, 두 번째, 잘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할까? 세 번째, 결국 보고서라는 것들도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통령 글쓰기의 저자인 강원국 씨가 했던 글쓰기의 7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작성 방법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보고서의 종류는 몇 개라고 생각되시나요?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보고서를 쓰죠? 기획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제안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떤 걸 쓰죠? 상황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뭘 쓰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외에도요, 회의를 할 땐 자료 보고서,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 보고서, 중간 보고서 등등 다양한 보고서들을 작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 보고서라고 해서요, 공무원의 바이블 책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신입 보고서의 문제점은 요 4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첫 번째,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는 읽을수록 오히려 궁금증이 생기는 글이다. 세 번째는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 네 번째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안 보인다입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틀입니다. 왼쪽에 보여드린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죠? 위아래 15, 15, 왼쪽, 오른쪽 20, 20이라고 얘기했던 여백에 있는 거예요. 여백 잘 지켜주고요. 헤드라인 문구는 몇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명조 쓰라고 돼 있죠. 휴먼 명조체 쓰라고 돼 있고, 아까 뭐 신명조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보통 기본의 글씨 폰트는 휴먼 명조체입니다. 그래서 몇 글에 쓰라는 것들이 써 있죠.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들은 보고서의 양식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이나 목차에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기본적인 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설명드렸죠? 오탈자나 맞춤법, 시제 등이 틀린 것들, 그리고 기승전결의 논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뀐 것이 기본적인 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읽을수록 오히려 궁금증이 생긴다입니다. 보고를 받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는요, 바쁜 일정 가운데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쓸데없이 긴 보고서나 장황하고 초점 없는 보고서는 읽기에 고역이 되죠.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서요, 개념과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요.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뭐 추진 배경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부분들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개선 방안이나 향후 계획 같은 부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해 보겠습니다라는 의지들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보고서라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레포트 같은 거 한번 써보셨나요? 대학 때? 100장의 레포트를 작성해와 라고 한다면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 그냥 다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100장은 금방 만듭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100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와. 엄청 어렵죠. 길게 쓰는 거는 엄청 쉬워요. 하지만 짧게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실 때는요, 간략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압축시키면요, 너무 궁금해지는 물음표의 제안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써주시되 너무 많이 압축해서 쓰진 않는다. 그리고 출처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가나 공공기관에 나온 출처들을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근거 제시가 필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들 수가 있죠? 첫 번째,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 거 불분명하죠. 두 번째 뭐 있죠?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브런치 글, 티스토리 글, 이런 부분들을 절대
인용의 어떤 근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 되는 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나무위키. 나무위키는 우리가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를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 뉴스 기사들, 논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출처 근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근본적 문제의식이 안 보인다입니다. 모든 보고서는요, 어떤 상황까지 고려했는지,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에 대한 고민한 만큼의 깊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례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요자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 고민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요자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본문과 결론 부분에는 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입사원들이 흔히 실수하는 4가지의 문제점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문제점 4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고서의 작성 기본 원칙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목적에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보고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간결하게 정리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네 번째는 이해하기 쉽게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 다섯 번째는 완결성. 여섯 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목적에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훌륭한 보고서는요, 보고하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서 전체 내용도 보고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해야 되고요. 이슈와 주제가 수요자에게 충분하게 가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자료들을 되게 잘 모으셔야 되고요. 그 자료들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빠르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목적성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게 잘 찾다 보면요, 수요자가 보고자의 보고 목적의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해해서 보고의 주제와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고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고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작성자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이 배제되고요, 모든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단편적이거나 특정 부서의 의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요, 과거의 사례 및 타 부서의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출처가 분명한 자료들을 인용하시고 근거 마련에 주의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담아 보고해야 훌륭한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요약 정리입니다. 보고하려는 내용과 취지가 간단 명료하게 드러난 보고서가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가능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미사 요구가 있죠. 극히, 매우와 같은 부사남용을 자제해 주시고 과장된 표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료한 어휘를 사용해 주시고요. 바람직한 보고서 문체는 서술형 개조식을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간략하면서도 보고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나 목적을 충실히 담은 보고서가 간결하게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투자 안내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봤더니 채권 그리고 듀레이션에 대한 결정이고 만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걸 좀 간결하게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미래 이자율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확고한 판단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중기 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단기 채권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장기 채권을 사들입니다. 저희는 단기적 판단에 근거해 움직이지 않고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자, A와 B 둘 중에 어떤 게 이해가 더 빠른가요? 바로 아래쪽에는 B죠. A는요, 뮤추얼 펀드 투자 설명에 기재됐던 버전이고요. B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투자의 대가입니다. 누굴까요? 워렌 버핏입니다. 미 증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이요, 워렌 버핏에게 수정한 버전입니다. 역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상대방한테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정통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셨더니 그래, 뭐 교사와 상호작용을 좀 잘해서 뭐 좋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바꿔볼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 학부모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바쁘신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교사들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A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언어들을 잘 사용했지만 보고서에서 축약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축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보고서를 간결하게 잘 정리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중동항로와 관련된 특이사항,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라마단이 지난 8월 18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중동항로의 거래량과 실제 적재 비율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마단 직전에 실제 적재 비율은 95%에 육박했으며, 또한 중동항로선사협의체에서는 2012년 7월 중 컨테이너당 300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했습니다 라는 글을 받았는데요. 과연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거를 요약해서 간결하게 작성해 보신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습해 보시는 시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 실제로 드리지 않고요, 잠깐 일시 멈춤 해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한번 줄여서 실습을 해보셨나요? 제가 한번 줄인 걸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런 형식으로 줄였습니다. 중동항로 관련 주요 사항에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해서 라마단 이후 중로항로 거래량 및 실제 적재 비율 증가 예상, 라마단 직전 실제 적재율 95% 수준, 다 중동항로 선사협의체 12월 7일 예정이었던 컨테이너당 300달러 성수기 할증료 부과 유예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파트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기호를 좀 써서 서술형 개정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와 같이 위에 있던 서술형 문구를 지금 아래쪽으로 바꿔서 넣어 주신다면 훨씬 더 보기 쉽게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훌륭한 보고서는요, 추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된 것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된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용어나 어려운 한자,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지양하고요, 꼭 필요할 때는 괄호로 설명을 덧붙여서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고서 중간에는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고 그래프나 그림은 보고서를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서는요, 어렵게 쓰는 것은 쉽고요, 쉽게 쓰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죠. 그래서 보고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요, 보고받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3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3번만 겪게 되시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완결성을 갖췄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완결성이라는 것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보고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를 완결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한 후에 최종 보고 전에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문사항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고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했는가입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수요자의 요구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간략히 보고하고 나서 수요자의 반응을 감안하여 최적의 보고 시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단, 행사 계획과 같은 보고서는요, 행사 전날 보고하는 것들이 최적입니다. 내용이 많고 참고 자료를 올리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필요 시점보다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보고해도 무방하고요. 부득이하게 너무 일찍 보고서를 올렸다면 내용을 추가해서 보완해주고 주의를 환기하는 보고를 해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보고서에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총 6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목적에 적합한가? 두 번째는 정확하게 잘 써겠는가? 여기는 오탈자, 띄어쓰기, 그리고 시제에 맞게 잘 작성했는가? 세 번째, 간결하게 정리했는가? 라는 것들에 너무 압축되지 않고 서술형의 글들을 어떻게 문서화하고 기호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잘 한 번에 가독성 있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이해하기 쉽게 썼는가? 아까 설명드렸죠? 보고서는 어렵게 쓰는 게 쉽고 쉽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5번째는 완결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6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 작성 방법에서 기본 원칙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좋을지에 대한 스킬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마법의 레시피로 해서 3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글 쓸 때 막 쓰지 않죠. 어떻게 쓰죠? 목차를 구성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썼는데 책 쓰기 할 때 내용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목차 구성을 한 달 동안 해요. 그래서 목차로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가 다 정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0%가 완성됐다. 그래서 결국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이 목차나 구성 요소를 빨리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쓰실 때는 why, what, how의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전달해서 독자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모든 게 완료되면 이제 시각화입니다. 논리 구조 및 메시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받는 사람의 두뇌 속에 선명하게 이미지를 그려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스킬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토리 구성인데요. 영화처럼 보고서도요, 스토리를 짜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3개의 영역으로 짜실 때는 도입부, 본론, 향후 계획으로 짜지게 되고요. 5개의 영역, 이 목차로 구성한다면 저는 항상 why, what, how의 순서대로 씁니다. why는 검토 배경이나 추진 경과고요. what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how는 향후 추진 사항과 부침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토리로 한번 구성해 본다면, 내 목차를 구성해 본다면 why, what, how로 나눠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요, 내용을 잘 읽어봐 주시고요. why, what, how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한번 Y와 타우로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요, 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Y,
what, how로 정리해 봤고요. 제가 아까 정리할 때 첫 번째 why에는 검토 배경이 나오고 what에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how에는 검토와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검토 배경에는 1 하고 들여쓰기 한 다음에 가로 들어갔다라는 구분 기호 보이시죠? 1가 가나다로 적었고 2 가나다, 3 가나다, 4 가나다에 대한 부분들로 적었습니다. 자, 구분하실 때 첫 번째 목차는 무조건 인가 구조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why, what, how로 쓰셔야 되고요. 배경에는 문제 발생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 3년 이내 초기 척수장애인 신규 가입 비중이 15%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고령층 위주 소통 채널 운영으로 젊은 층 정보 접근이 경로가 부재하다. 누리집 방문객 대비 상담률 신청률이 45%에 그쳐 실질 연결이 미흡하다.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잘 들어갔죠. what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모바일 기기가 최적화 미비로 예약이 불편하고 문서 위주 전달 방식으로 시청자 콘텐츠가 부족하고 협회 영상 채널 구독자 수가 타 단체에 비해서 30% 정도 수준이 불과하다는 현황 문제점을 찾았고요. how, 검토한 어떻게 가겠냐? 모바일 기기의 최적화를 가져오고 사회 복귀 길잡이의 영상들을 넣고 그리고 전문 창작자 연계 인지 제도를 넣고 향후 취직은 가나다로 쓰겠다라는 부분들로 넣어보셨습니다. 혹시 제가 정리했던 목차와 비슷하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넣으셨나요? 네, 분명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차가 잘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는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신규 회원 유입 및 디지털 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서요. 와세 현황 및 문제점에 가나다로 3개 들어가 있죠. how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다로 3개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문제점이 3개면 해결책도 반드시 3개가 들어가고 순서도 문제점 1, 해결책 1 순으로 대응 구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는 100마디 말을 대신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분들 머리에 빅피처를 그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각화의 핵심은요, 그 보고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뇌 속에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들을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충 민원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잘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걸 표현 형태로 좀 바꿔서 넣어본다면 이런 형태로 넣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민원 고충, 현장 방문, 민원 현장 방문, 민원 처리 등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추징 일정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잘 보게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표의 형태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구분 날짜로 해서 1, 2, 3, 4, 5라고 해서 날짜 순서는 가장 먼저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식으로도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추진 내용 일정한 다음에 현장 고충, 민원 업무, 매뉴얼, 그 다음에 민원 조정, 실무 협의회 개최 필요시마다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시각화입니다. 총 3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를 구성하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why, what, how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논리 구조는 문제점이 3개라고 하신다면 결과도 3개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는 시각화라고 해서 그냥 서술형으로 풀어 쓰시는 것들보다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표로 작성해서 보신다면 한눈으로 보고받는 사람이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원페이지 보고서들을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 시각화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MECE 기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복이나 누락이 없이 완전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고의 방법인데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가져옵니다. 자, 구분 없이 막 가져오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다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구분을 지어요. A, B, C, D에 대한 구분을 짓게 되고 그 구분에 대한 라벨링을 짓죠. A는 무슨 주제, B는 무슨 주제, C는 무슨 주제, D는 무슨 주제인데요.
자, 이것을 나누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도 중복되거나 누락이 없이 들어가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MEC 기법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례가 바로 이거입니다. 성별하고 나이 순으로 좀 나눈 거야. 20대 이하 남성, 20대 이하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이상 남성, 50대 이상 여성. 지금 혹시 중복되거나 누락된 대상이 있나요? 없죠. 이것처럼 MEC라는 것들은 올바르게 잘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중복이 없고 전체적으로 누락이 없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 웹사이트 회원이 감소했다라고 했더니 그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봤더니 총 3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콘텐츠가 빈약하고 목표가 불명확하고 방문자 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었고요. 이 소스들은 지금 중복되거나 겹치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제에 맞춰서 라벨링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핵심 주제가 잘 선정되어 나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핵심 스킬 두 번째로는요, 민토 피라미드 기법입니다. 민토 피라미드 기법은요,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컨설턴트인 바바라 민토가 만든 시각적 사고법인데요. 위쪽에는 핵심 메시지, 아래쪽에는 상위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메시지를 각각 배치합니다. 메시지를 아래로 전개할 때는 왜, 어떻게, 무엇을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것을 하이 메시지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위와 같이 척수장애인협회 디지털 소통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초기에 척수장애인 디지털 소통 강화로 신규 가입 10%를 향상시키겠다라는 핵심 메시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Y에 대한 부분들, 신규 유입의 정체는 왜 있는가, What에 대한 부분들, 모바일과 컨텐츠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How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 개편 및 매체 혁신, 홍보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실과 근거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사항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목표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보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시각화로 구성해 보시는 겁니다. 그림으로 하나씩 내려오면서 만들어 보시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목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작성해 보고 이게 그림으로 잘 시각화됐다면 이걸 보고서의 틀에 글로 옮겨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민토 피라미드는요, 결론, 근거, 사실 순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1단계의 결론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한 줄 핵심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3가지 논리축인 Why, What, How가 배치됩니다. 세 번째 3단계의 사실은요, 각 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치와 데이터고요. 네 번째 실행은요, 결론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약하는 핵심 스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 제목이고요. 제목은 한 줄로 핵심을 드러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척수장애인 일상회복 프로그램 추진계획안이라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고의 배경에서 현안 및 필요성들을 간결하게 상황을 작성해 주시고요. 핵심 내용들은 목적, 대상, 기간, 예산 등의 핵심 항목을 표 또는 개조식으로 정리해서 텍스트보다는 표의 수치로 우선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기대 효과는 한두 줄로 작성해 주지만 기반, 수치 기반으로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자 40명, 만족도 85% 목표 등의 측정 가능한 목표들이 기대 효과로 나야 되고요. 네, 건의사항의 결론에는 위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결제 승인 요청 문장으로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시게 되면요. 제가 한번 작성해 봤어요. 우리 아까 계속 제가 실습으로 같이 해보셨던 Why, What, How로 작성하셨던 3가지의 내용들을 1번 추진 배경, 2번 사업 개혁, 강화 방안, 추진 일정, 기대 효과 그래서 논리 구조와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서 쭉 한번 오른쪽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에 보면 1번 가나다, 2번 내용들, 3번 가나다, 4번 추진 일정은 제가 표로
이렇게 작성했죠. 그래서 저걸 글로 작성하시는 것보다 표로 작성하면 아, 5, 6월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기대효과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수치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는 원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을 한번 유념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사용하실 때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정보로 기반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치, 정책, 용어 등을 쓸 때 어디서 가져온 정보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문서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청년 고용률은 46.8%로 나타났다. 누가 발표한 수치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근거 없는 주장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찾으실 때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통계 수치, 정책 정보, 법령, 지침, 언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뢰도 높은 출처들을 제가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통계청, 정책 브리핑,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실제 예시의 참고 문헌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청년 정책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정책 브리핑에 접속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검색하고 2025년 청년 일자리 정책 백서 PDF를 클릭하고 해당 내용의 문서를 활용해서 아래처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표기 방식은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 일자리 정책 백서 202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참고문헌 작성해 줄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출처를 안 쓰면 표절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민간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자료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문서명, 발행처, 연도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면요, 보고서의 작성 원칙 6가지와 보고서 작성 스킬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글쓰기 팁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바이블입니다. 대통령 글쓰기의 저자인 강원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7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일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요즘 성실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지 않죠. 대신에 뭘 쓰냐면, 저는 1년 내내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한 적이 없이 꾸준히 잘 참여했습니다 라는 것들만 써주시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성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실하면 어떻게 성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있고요. 두 번째, 공감되는 글에 움직인다라는 것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수요자 중심에서 글을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감 가는 글을 쓴다라는 것들은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표현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글쓰기를 쓸 때요, 직장을 다닐 때 만났던 30대 직장인을 앞에 앉혀놓고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불편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물어보면서 썼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수요자 중심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서 글을 썼다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납득이 될 때 움직인다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납득이 되려면 사실이 풍부해야 되고, 풍부한 사실을 비유 등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원인과 결과에 맞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은 결국 인과관계가 맞다라는 것들입니다. 추진 배경, 그리고 문제점, 해결책, 기대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하게 잘 하나의 맥락으로 글을 썼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강요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인데, 강요하지 않겠으려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글을 완성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더더기를 최대한 뺀다라는 것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정제된 글을 써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이익이 될 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이익과 혜택들을 강조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 자체가 이익이 되려고 혜택이 되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몰랐던 걸 알게 해주던가요. 새로운 관점을 준다던가 아주 재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뭐다? 뭔가 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보고서들도요, 뭔가 새로운 관점들을 제기해서 나의 주장들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토리 나오죠. 우리 언제 있었죠? 첫 번째, 보고서를 쓰는 규칙 중에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저는 목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잘 구성해서 흥미있게 잘 구성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정확한 것에 움직인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죠? 문맥에 맞는 어휘를 쓰시고 포털 사이트 사전을 열어놓고 글을 쓰고 딱 맞는 단어가 박혔을 때 사람들 움직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오류, 오탈자가 없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틀림없고 주장이 정당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사람의 마음이 달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7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글일 때 사람들은 움직이고, 공감 가는 글에 움직이고, 납득이 될 때 움직이고, 강요하지 않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될 때, 스토리가 좋을 때 정확한 것에 움직인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이 7가지의 대통령 보고서 저자의 글쓰기의 방법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라는 것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나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이 들어가게 부분들을 적어 놓고요. 그 부분들이 이로 하여금 어떤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적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저와 함께 했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보고서의 작성 기본 원칙과 스킬, 글쓰기에 대한 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잘 쓰는 보고서란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수요자에게 어떤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보드들을 작성한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현황점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진짜 수요자에 맞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들 실습과 함께 잘 적용해 보시면서요, 현업에서도 멋지게 적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